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닌 언론특위 구성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긴 줄다리기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까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법 처리를 미룬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국회 파행을 막은 진전된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외에도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잇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에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진 기시다 전 외무상의 당선,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여야가 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대신에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을 해서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한 이 국회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이런 이름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논의할 법안에는 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고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포함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뇌물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강행 처리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도 강행 처리를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다.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 그러니까 뭐 부당한 일방 처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쭉 한 거죠. 네. 그리고 당내 강경파라고 이제 지칭되는 의원들도
박병석 의장이 이 안건을 이제 직권상정을 해도 되는 안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등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미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서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네. 그리고 청와대의 기류가 이제 여야 합의가 만약에 이제 불발되고 일방 처리로 이제 이어지면 국회가 경색이 돼서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이제 분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 내 최고위에서도 찬반 경론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냥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에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곤란한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 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병석 의장이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이제 발언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박 의장이 그래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좀 버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언론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 현업 5개 단체가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입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이 언론개혁 핵심 의제들을 언론중재법 말고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특위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쟁이 아니고 사회적 수기와 합의를 거치자고 하는 이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언론 현업단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좀 구성이 돼서 이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현업 언론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또 지금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8인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서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합의를 못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위 만들면 합의안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은 뭐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이 지금 어떤 정쟁의 요소 그리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요소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결국 또 연말에 가서 일방 처리냐, 뭐 필리버스터냐. 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은 명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언론 현업 단체들의 어떤 좀 협조라든가 이런 게 네.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언론계 쪽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언론도 좀 자성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국회도 여야의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만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찰이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어요. 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사무실 등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그리고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원홀딩스는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고 올 2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를 한 정민용 변호사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 전 본부장하고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을 땄다. 그리고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3명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검찰은 유동규 전 직무대행 등의 관계자들의 출국도 금지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하면 결국 이 사업의 어떤 처음부터 설계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까지 네. 전반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겠다라는 이런 의도인 것으로 이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이 정영학 씨는 이 검찰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대행 간 대화를 녹취한 파일 10여 개를 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오간 어떤 그런 정황을 시사하는 사진 이런 것들도 지금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수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마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 첫 압수수색지가 유원홀딩스였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 공수처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제출된 고발장이라든가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와 관련한 고발장 이런 것들을 지금 접수를 해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좀 맡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지사 간의 어떤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도 좀 조건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 경우로 보면은 의혹 당사자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 검사가 13명인데 여기에서 또 수사부 검사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절반가량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데다가 이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중교사 수사방해 의혹 수사 이런 데도 투입돼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 한계가 명확해서 검찰의 이 추가적인 고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첩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장동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특검은 대선 전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의혹이 뭔지를 밝히자라는 취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부를 한다. 이게 이유가 뭐겠느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고 손실을 입은 주체가 누군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다라면서 설계자로서 이재명 지사는 행정가로서 무능이냐 부패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늘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뭐 재미도 있는데 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서로. 네. 너무 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너무 이 수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의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일 지금 의혹에 등장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과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다 장악하고 모든 거를 했다는 게 전제 아니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만물 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의혹을 알고도 숨기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준석 대표는 봉고 파직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극에 있는 섬으로 위리 안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는 직을 박탈해야 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귀향을 보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난사를 시작을 했다. 이 총을 아무데나 쏘기 시작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이재명 지사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나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렇게 또 쓴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치 폭군이라도 된 양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막말 예잔치에 섬뜩한 맛을 느낀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거의 뭐 서로 멱살잡이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상당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대변은 뭐하러 둡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한 게 전제가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만물설을 믿고 있으니 그걸 전제로 하면 국민의힘에 내가 그런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다. 이렇게 해라. 다 비유적인 표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가 모든 거를 이제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이면 이 명령에 따라라. 뭐 이런 이제 좀 비꼬는 얘기였는데 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전제를 달아도 지금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조선시대에 했던 이런 형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야당 대표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 요구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민주당 이상민 지금 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개인 생각을 묻는다면 특검을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어차피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늘 이게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뭐 미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우리가 먼저 주장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지금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서도 나같이 생각하는 거는 거의 극소수의 의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특검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리고 그걸 주장하는데 정략적인 의도가 결국 시간 끌어서 대선까지 넘어가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파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극소수 의견이라는 거 아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의혹을 차단시키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당내에서 좀 추가적인 뭐 논쟁을 벌이고 뭐 이런 사안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도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는데 제2의 수서비리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면서 이 사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푸는 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뭐 경찰이 시조하는 것도 아닌데 라면서 합수본을 하든 뭘 하든 빨리 수사를 하라는 게 내 입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쿵짝해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대권주자들도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도 약간 양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지금 역공에 나섰어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 환수를 해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같은 주제의 토론에 참석을 해서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게 내 신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발이익을 다 환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 TV 토론에서도 다뤄졌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인 대안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토지 개발을 할 것이며 또 누가 개발 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공공개발은 확대하는 건 긍정적인데 그럴 경우에 개발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되 민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한다는 게 나의 대안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 불똥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까지 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떤 의혹인데 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김모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이 내역이 담겨 있는 등기부 등본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 김모 씨는 2019년 4월 윤기중 교수의 주택을 19억 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열린공감 TV 등은 이 주택은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인데 이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수상하다. 주택을 훨씬 더 고가에 매입을 하고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쓰고 이 사실을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씨 주선으로 법조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네. 수사팀장은 누가 맡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만배 씨가 성렬이 형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을 공개를 하면서 네. 김만배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렬이 형이라 불렀다. 윤 전 총장 측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윤기중 교수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거래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윤기중 교수가 바퀴가 달린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을 다쳐서 상당 기간 입원을 했는데 네. 이 45년간 살아온 이 연희동 집은 대문에서 방까지 계단이 많아서 이걸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로 한 거였고 그 연장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김만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어느 현직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법조 기자로서도 만난 건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이 캠프도 당시 거래 경위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매수 의향자가 당시 3명이었는데 그중에 김모 씨하고 최종 계약이 된 것이고 처음에 20억 원을 요구했다가 19억 원으로 이제 윤기준 교수가 깎아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계약을 빙자해서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면 실제 시세보다 비싼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윤기준 교수는 45년간 장기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낼 게 없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 뒷받침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그리고 이 윤기준 교수의 통장 내역 이런 것들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열린공감 TV에서는 부동산 그 중개소 다 지금 조사했더니 당시에 그 매물이 나온 게 없었다 매물이 이렇게 나온 게 얘기하고 없었다. 있죠. 뭐 이렇게 네.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40여일 전이었는데 이렇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렇게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 것은 보험일까 아니면 뇌물일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당시에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자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캠프도 이 거래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서울의 주택 숫자만 계산해도 300만 분의 1이다. 참 희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윤 전 총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주자들은 좀 다른 목소리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경우에 논평을 냈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캠프가 이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게 나오고 있다고 이미 자신들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비리의 주범들이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방패막이 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자행을 했는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 지금 포착이 된 거다.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준표 의원은 더 강한 이 글을 썼다가 예.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지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심상치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곽상도 의원 제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제기를 했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받은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이 뒤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건 후한무치한 일이었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애초에 제명을 언급한 이준석 대표는 자신들이 특검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면서 이 송영길 대표가 특검에 찬성하면 자신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제명 당론 입장을 끌어내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즉 다시 이제 공을 이제 서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 의지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면 교착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큰 이슈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과 얼마 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터졌을 때하고는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고발사주 문제 사실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지금 이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추가 보도를 보면 검찰도 똑같은 데를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달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당시에 업무자료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하고 같이 일한 성모검사라고 있는데요. 이 성모검사의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모 검사는 고발장 전달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4월에 당시에 수사정보 2담당관을 맡았는데 손준성 검사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에 지금 관여했다라고 공수처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성모 검사는 또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또 관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세계일보가 이른바 검찰 대응 문건 그 단독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검찰이 그러니까 대검이 장모 사건과 관련한 대응 문건 만들었다고 추가로 폭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가운데 이제 잔고 위조 증명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이제 죄가 없고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서로 대립했던 안모 씨라는 분이 이 사람이 전문 사기꾼 출신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대검이 작성한 문건을 세계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기가 막힌 일이다라면서 대검 조직이 사사롭게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은 검찰 조직을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사유한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또 어디로 갈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검찰이 안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은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만들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모 사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검찰이?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언론 대응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다뤄진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만든 문건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당시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고 수사했고 뭐 이런 데 한정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모는 무죄고 상대가 나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검 조직이 파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의혹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이 네.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던 인물인데요. 현재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대우 교수 연결해서 기시다의 당선 배경과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실 그 기시다 전 정주회장 당선이 되기까지 여러 이제 계파 간의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기시다가 당선될 것이다. 이 예상이 그 일본에서도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 때는 사실상 그 코노타로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고 그러나 과반수를 넘지 못해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 결선 투표는 그 국회의원 표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표에 강한 기시다가 마지막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일종의 이제 파벌 경쟁에서 뒤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시다의 독특한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럼 뭐 친화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겁니까? 그 이번에는 기시다라기보다 코노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의 인기가 또 그 반대로 많이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다카이치의 표 그리고 줄어든 코노의 표가 무난한 기시다로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시다 전 정주회장 당선 뒤에 아베 전 총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아베 전 총리는 그 다카이치 사나에를 즉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내심은 기시다를 당선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노하고 기시다만 대결을 하면 1차 투표에서 오히려 코노가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를 지원하면서 표를 분산시켰고요. 그렇게 하여서 결선 투표에서 당원표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원표의 강한 코너를 이기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운 것이 아베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그것이 성공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경우에는 3대째 정치이온 세습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자민당 내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도 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먼저 그 아베 전 총리하고는 동기생이라고 불리고요.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서로 대단히 친합니다. 신조는 그 아베는 그 극우인데, 예. 그러니까 신조는 좀 다르지만 서로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사이이고요. 바둑을 서로 드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인격적이고 온건파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결단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그 정책을 실행하는 힘이 약하다. 이러한 그 약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신조는 또 역시 진도파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결국은 그 배후에 아베가 있어가지고 그 아베 전 총리의 괴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정권이 내에서 외무상을 맡았던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그 영향을 좀 받을까요? 예,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위안부 합의를 깬 것은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한국 쪽에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한일 관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인가요? 예, 그 말만 보면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번에 코노타로도 다카이치 사나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다 세이코도 이 세 사람 모두를 새로운 기시다 내각에 기용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존재가 되면서 네.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노라든가 노다 세이코 후보는 굉장히 한국하고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 기시다 내각이 어떤 구성이 되는지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다카이치 같은 사람이 상당한 극우입니다. 예. 이런 다카이치가 또 아주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러나 코노타로가 아무래도 2위였기 때문에 네. 코노에 좋은 포스터를 준다고 하면 또 한일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어찌 보면 한일 관계의 어떤 고리를 푸는 첫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출 규제 좀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먼저 전제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은 코노타로였습니다. 예. 코노타로는 수출 규제를 해결한다라기보다 서로 한일 간에서 이 문제에서 불편함 없이 하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베 스가 정권이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마크에 아베가 사실상 군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기시다 진영에 들어간 인물 중에 이마이 타카야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 중에 측근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사람이 수출 규제를 만든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이 이번에 기시다가 여러 가지 전제 선거에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책 안으로 만든 사람이 이마이 타카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시다 전 네. 정주회장이. 뒤에 또 아베 전 총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덕도 많이 봤는데 뭔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유화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시다의 주변 사람을 볼 때 아무래도 스가 때는요 지금 말씀 제가 이야기한 이마이 타카야를 제외시켰습니다. 정권에서. 네. 그러나 다시 들어온 셈이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아베 정권이 다시 가동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염수 방류 네네. 결정. 우리는 이제 좀 참관하도록 해달라. 또 조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 일본 정부가 보였던 태도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IAEA가 한국을 이제 조사국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은 스가 정권 때 결정된 내용이라서 일본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한다라는 것은 한국이 오히려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오염수가 아니라 그냥 조리수로 인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조사국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일본 쪽의 태도는 상당히 유화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카기 결정까지 한 이 오염수 반류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는 11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시다 총재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한 뒤에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선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또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이러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당 쪽에서는 기시다가 존재가 되어서 상당히 고민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는 국민의 인기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코노 타로가 존재가 되면 야당 쪽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그러나 기시다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예. 그 경우는 제약의 경우는 60개 정도의 위석을 자민당이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기시다도 인기가 있는 코너를 그대로 내각에 기용한다. 또 역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다 세이코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고이즈미 신지로라든가 네. 이러한 사람들을 대고 오히려 내각에 기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각의 국민적인 인기를 올려가지고 중의원 선거에 임하겠다. 기시다는 지금은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세팅하는 작업도 하고 선거에서 좀 이겨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패배하면 중의원 선거에 패배하면 기시다 내각이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대우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셨습니까? 네, 오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아마 플랫폼 사업자 이슈일 겁니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무한 형제들, 그다음 야놀자,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의 이유와 이제 신문 요지는 어떤 거냐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소비자 기만, 그다음 공세적인 인수합병으로 골목 상권에 대한 위협, 그다음 과도한 수수료, 정책, 부과하고 있는 구조 형성을 좀 지적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 이 플랫폼 이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 에 관련된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국내 동반 성장 등등을 앞세운 상생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공정한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 지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특히 이제 카카오가 많이 이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요. 주로 이제 보도하는 거 보면 골목 상권 침해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IMC가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14세부터 65세까지 지금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접촉은 모두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한 이용자가 73.6%에 달했습니다. 서울 IMC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환경에서 기술 발전에 수혜를 입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민들과 상생하지 않고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용자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좀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97.7%가 서비스 이용 중에 피해를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접속 불가, 지연으로 51.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허위 과장 광고, 가짜 컨텐츠가 47%, 그다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 상품 불만족 24%, 혐오 선정성 컨텐츠가 19% 등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마 이용하신 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4월 26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녁 네. 8시 50분부터 40분간 일제히 목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또 올해 3월에도 서버 마비 현상을 일으켰는데 매번 늦장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불만이 컸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구글이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정성과 피해 보상 등 책임을 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구글 코리아가 이제 서버 장애가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블로그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구글이 3월 23일에도 안드로이드 오류로 인해서 스마트폰 앱의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도 오전 이제 8시 5분에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장애 공지는 오후 2시 43분이 되어서야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한 거죠.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공식 트위터인 이제 구글의 공식 트위터에 영어로만 게재를 했고 한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속 오류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현재 과징금이 한 67억 원을 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날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3개 사업자의 과징금 66억 6천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 권고를 내린 그 시정 조치를 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냐면 개인 정보, 그러니까 국외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 국내 개인 정보가 국외에 이전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례가 네. 좀 밝혀졌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가입 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제 수집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한 5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과징금 조치를 받았지만 네.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앞서 과징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뭐 손방망이 처벌 그렇죠. 수준에 불과한데 저 맞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막 빗발치고 그럼요. 뭐 수정하고 당연하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해외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좀 버티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어떤 규제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말로만 좀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만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을 끌고 있는 셈이죠. 네. 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뭐 국감도 하니까요. 네. 근데 최근 미성년자들의 거액 후원 문제가 여론 위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아프리카 TV나 스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VJ나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의 핸드폰으로 카드로 이제 거액을 후원했다가 환불 공방이 이뤄졌던 일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콘텐츠 분쟁 조정 사례집에 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상담 건만으로도 5,744건이었어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결제로 분쟁을 상담한 시청 건수는 한 15%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또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고 또 미성년자가 이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국회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해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이용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자, 글로벌 본사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서 국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대리점이라 하면은 이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대리점을 말하는 건데, 네.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거죠. 해외 플랫폼 본사가. 그럴 경우에는 본사에 직접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 이제 명예훼손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해당 자기네들은 본사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소장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에 보내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정부 여러 부처가 다 이제 같이 공조를,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2020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이제 결과를 공개했는데 구글, 뭐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모두 좀 저조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가 통신 사업자의 평가가 낮은 축에 속함에 따라서 내신인의 평가 기준과 함께 평가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쿠팡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성장으로 영향력이 커진 사업자들이 대거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아요. 방통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2021년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계획을 이제 심의 의결했는데,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된 이용자 보호 평가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의견 및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사실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진행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 소통이라든지 좀 잘 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사실 생산자 및 정책 입안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들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를 좀 압박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유튜브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 관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생산자한테 전달하고 나아가서 이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요, 방통이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 사업자한테 전달하거나 뭐 항의하거나 그러면은 뭐 피드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로 없고요. 없어요? 좀 적극적인, 사실은 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를 모아서 내고 이런 또 문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목소리를 내서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자율규제기구에 들어와라, 국내 기구에 들어와라, 키소에 왜 너희들은 안 들어오고 있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민사회 혼자서 역할할 부분이 아니라 정치권도 맞습니다. 같이 결합을 하면 좀 아무래도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7374님께서 아이들 재우고 남편과 시사야 들으며 얘기 나누는 이 시간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 없는 시사방송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의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